네, 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또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봐도 아들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못난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제 인생보다 훌쩍 넘는 무려 40년의 세월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슬픔의 깊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예고된 이별이 아니라 그런지 더 허망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데 어디 그 슬픔이 쉽게 가려집니까? 웃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며칠 전에는 식구들이 다 자는 늦은 시간에 현관문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걱정되어 따라가 보니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리움을 내뱉듯 담배 연기를 까만 하늘에 내뱉으시는데 담배 연기는 사라졌지만 친구분을 향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눈물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분의 빈자리를 채워드릴 순 없지만 아버지의 슬픔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래된 망형지우를 잃는다는 거는 글쎄 신체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의 고통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극악의 고통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래된 벗을 잃는 것도 굉장히 큰 아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후유증도 길게 가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친한 분이 평생 외국에서 혼자 지내셨어요. 여행 가이드를 하시느라고 혼자 지내셨는데 그분이 가셨는데 아버지가 좀 긴 시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 뵙는 모습이라서 저도 살짝 당황했어요. 술을 좀 잡수시던데 길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게 친구분이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드셨는지 한 며칠 그러시더니 그래 이렇게 미련 떨어봤자 간놈이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친구 막역지우 잃는 것만큼 큰 고통이 또 없죠. 아버지 그러셨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건 딱히 없었고요. 아버지 반주하실 때 제가 대작은 해드렸죠. 혼자 잡수면 맛없잖아 이러고선 식사하실 때 소주 드시길래 제가 이렇게 따라드리고 저도 같이 따라 마시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하는데 요새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순해지셔서 요새는 약주를 좀 안 드십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뭐 아버지 술 한잔 하실래요? 하고 먼저 권해보시는 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벗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 좀 받으시라고 오늘도 좋은 시, 좋은 산문 몇 개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보면서 들어볼 만한 좋은 책은 뭐냐면요. 장석주 작가의 글입니다. 지금은 시가 필요한 시간. 시평론집이긴 한데요. 중간중간 산문도 있고 또 짧은 시도 있고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몇 가지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것들 찾아서 지금 읽어드릴게요. 가을날 햇볕 좋은 한 골목길에서 한때 우리는 골목길에 총하였다. 우리는 이 골목길에서 뛰고 동무들과 놀이를 하며 성장기를 보냈다. 골목길은 집과 집 사이의 공간으로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집과 세계 사이의 완충지대였다. 우리에게는 골목길이 세계의 전부였고 이 안에서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빚어지는 시기를 보냈다. 기억과 상상력을 풍요롭게 일굴 수 있었던 것은 골목길 덕분이었다. 만일 골목길이 없었다면 내 감정의 정원은 폐허나 다름없었을 테다. 우리 모두는 골목길의 돌봄 속에서 자라난 골목길의 수혜자다. 골목길은 느림과 온정과 공동체와 유년과 놀이와 아늑함과 따스함으로 구성된 일련의 의미 계열에 속하고 속도 계산, 계약적 관계, 성인 세계, 사회적 생활 황량함,
차가움으로 구성된 대립적 의미 계열에 맞선다. 서울의 많은 골목길은 도시 개발이라는 미명 속에서 덧없이 사라졌다. 골목길이 소멸한 뒤 그것은 추억의 공간이 되고 말았다. 나는 오래전 골목길을 떠났고 새로 도착한 장소는 암흑이 펼쳐지고 모래바람이 쉬지 않고 부는 곳이었다. 분명한 것은 골목길을 떠나면서 인생의 황금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이다. 그 골목길이 그랬듯이 나에게도 잊힐 권리가 있다. 나는 잊히면서 괴로움의 나쁜 주문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옛날이 지나간 어느 시절이 아니듯이 골목길 역시 사라진 장소가 아니다. 옛날과 골목길은 한 통속이다. 옛날과 골목길은 시간과 공간의 통합체로 우리의 기억에서 망각의 진료로 불꽃처럼 타오른다. 하지만 옛날의 골목길로 회귀하는 다리는 끊겼다. 그리스어 에포케는 유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단절과 차단이라는 뜻도 함께 아우른다.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에 사로잡힌 채 세상과 단절된 느낌에 빠질 때 에포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에포케는 주체가 무언가에 사로잡힌 채 그 바깥에 머무는 것이다. 정신의 바깥에, 즉 정신을 잃고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에포케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기막힌 명화 앞에 서서 시간이 멈춘 듯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바로 에포케의 찰나다. 하늘은 청명하고 햇볕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날, 옛날 골목길에서 국수 가게를 만났을 때 우리는 풀밭에서 우연의 행운으로 금가락지를 찾은 듯 에포케의 찰나를 겪는다. 옛날 국수 가게. 정진규. 햇볕 좋은 가을날 한 골목길에서 옛날 국수 가게를 만났다. 남아있는 것들은 언제나 정겹다. 왜 간판도 없느냐 했더니 빨래 널듯 국수빨 하얗게 널어놓은 게 그게 간판이라고 했다. 백합꽃 같다고 했다. 주인은 편하게 웃었다. 꽃 피우고 있었다. 꽃밭은 공짜라고 했다. 골목길에는 햇빛이 끓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정적이 오글오글하다. 시간이 정지한 듯 거기에 옛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옛날은 근대 이전의 시간 단위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흘러가 버린 미래이자 오래된 기원이 발원한 시작점이라는 함의를 동시에 품는다. 옛날은 누구나 느린 것의 즐거움과 진리의 향기를 맡고 느긋함과 수줍음을 미덕으로 섬기고 따르던 시절이다. 옛날은 흘러갔으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옛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끝내 살아볼 수 없는 미래다. 옛날의 국수가게라니. 옛날 국수가게는 고요와 평화가 번성을 누리는 곳, 느림의 시간이 장소화한 공간, 시간의 향기를 품은 사색적 머무름의 지대다. 옛날 국수가게를 만나는 건 횡재나 다름없다. 리듬과 방향을 잃은 채 날뛰는 시간에서 섬같이 고즈넉한 옛날의 국수가게를 발견해도 아무 정겨움도 못 느끼고 지나쳤다면 우리는 사색적 머무름의 고귀한 시간, 그 매혹에 둔감해진 것이다. 어느덧 우리에게 덮친 무능과 무감각은 재앙이다. 한 철학자는 옛날의 향기와 가치를 음미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해 까칠하게 지적한다. 사색적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 무능력이 어떤 원심력을 발생시켜 이로부터 전반적인 조급증과 산만성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무능력이 초래한 조급증과 산만성이다. 무능력은 근대 이후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바글거리는 사건, 정보, 이미지들의 조밀화에서 비롯한다. 사건과 정보들의 조밀화는 의식의 표면 위에서 바글거리며 몸과 마음을 들쑤신다. 그 사태는 우리를 시간과 장소 속에 고즈넉하게 머물도록 가만 놓아두지 않는다. 현실의 중심을 가속화하는 시간이 뚫고 지나간 뒤 삶은 쑥대밭이 되고 만다. 가속화한 시간의 중력을 견디지 못한 채 삶과 일상은 조각조각으로 찢기고 분해되어 나뒹군다. 일찍이 그 가속화 시간이 우리 몸을 통과해 갔다. 어쩌면 시간의 가속화는 우리 시대의 이슈로서 유효성을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면한 위기는 그보다 심각하다. 우리는 이미 분산되고 쪼개진 시간의 잔해들을 딛고 서 있다. 추억과 기억의 자양분인 시간은 리듬이나 방향도 없이 날뛰고
의미가 숙성되기 전에 쪼개져 먼지처럼 흩어진다. 미친 시간이 개개의 삶을 짓누를 때 사람들은 창란들 속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머무르지 못하는 산만함 혹은 머무름의 부재라는 사태와 마주친다. 느리게 사는 삶의 보람과 기쁨을 잃은 우리가 남길 유산은 행복의 파산, 분열과 맹목의 증대라는 나쁜 징후들 뿐이다. 그것들은 존재의 신비가 한 점도 없이 휘발된 채로 여기저기에서 우글거린다. 왜 국수 가게에 간판이 없냐고 물으니 국수발 하얗게 널어놓은 게 간판이라고 답한다. 간판이 없는 가게만이 옛날의 국수 가게일 수 있다. 이 가게의 시간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는 분명 다른 시간이다. 비자발적인 노동의 메인 시간이 아니라 유유자적하는 시간, 멈춤과 긴 휴식의 시간, 패스트푸드가 조리되는 시간과는 다른 느림의 시간, 실존 전체의 연속성에서 온전한 시간이다. 그 골목길에 간판도 없는 옛날 국수 가게가 있다. 하얀 국수발이 햇볕 속에서 마르고 있다. 이 시를 처음 읽을 때는 하얗게라는 형용사가 눈을 찌르고 들어오는 경험과 마주한다. 국수발은 하얗다. 이보다 더 하얄 수 없는 것에 햇빛이 들러붙어 표백작용을 한다. 매화 흰꽃, 옥양목 빨래, 조선의 달 항아리, 여름 하늘의 새털구름, 저고리 앞섭에 가려진 젊은 엄마의 젖가슴. 이것들은 다 하얗다. 하얀 것들은 하얘서 정겹고 서글프다. 하얀 것들은 하얗기 때문에 더 빨리 더러워지고 더 빨리 사라진다. 옛날 국수가게 주인은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꽃이다. 웃음은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낙관과 좋은 것들이 지속될 거라는 확신이 피운 꽃이다. 우리의 시간은 지속성으로 가득 차고 고유한 삶을 풍성하게 빚는다. 세계는 조화와 균형 속에서 윤물을 춘다. 시간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 주권을 찾은 이들의 삶은 꽃밭으로 변한다. 내게도 꽃밭 같은 삶의 시간이 있었다. 내 안이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바깥 삶도 더불어 고요할 때 아내의 손을 잡고 옛날 국수 가게로 국수 한 그릇씩 사 먹으러 가던 시절. 그 옛날 우리의 발길이 가뿐했던 것은 우리의 앞날에 더 좋은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미가 낀 아내의 뱃속에는 어린 것이 자라고 골목길 한 뼘 화단에는 팥꽃이 피어 있었다. 옛날이라고 밖에는 호명할 수 없던 그 시절, 내 삶의 안쪽도 온통 하였다. 그 시절 오동꽃 지는 저녁이나 빗소리 몇 줄 귀를 밝히는 새벽녘에는 이유도 없이 가슴이 아리고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었다. 인간은 하나의 장소다. 사람은 한 장소에서 태어나고 여러 장소를 헤매다가 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는 존재다. 사람은 항상 한 장소에 있다.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곳에 있을 수 없다. 이 세계는 장소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은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채 살아간다. 사람이 장소의 삶을 사는 한에서 우리 생은 장소라는 명판에 새겨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소란 건조한 바람이 부는 사막이거나 수선화로 뒤덮인 언덕이다. 또 그것을 품은 경관이며 시공을 품은 채 현존하는 공동체의 물적 토대일 테다. 장소는 실존의 외부성으로 엄연한데 그 엄연함은 장소마다 깃든 장소성, 장소의 분위기로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은 장소와 오감을 비비며 사는 동안 장소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우리 모두는 어느 장소에 살면서 그 장소의 자신의 경험, 기억, 상상, 환상을 투사하면서 친밀성을 쌓는다. 그 친밀성이 주체의 내면으로 밀려들어와 주체를 규정하는데 이때 장소는 우리 실존이 외부와 맺는 연대, 그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것의 총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만큼 내면에 깃든 심원함으로서의 장소는 없을 것이다. 모든 고향은 지리적 개념을 넘어선 마음의 지리하게 굳건한 하나의 숙명이다. 고향의 장소성이 우리 실존의 중심을 꿰뚫으며 기억에 고착되는 탓이다. 고향이라는 장소는 지각적 통합성의 매개 공간이다. 고향을 떠난 자들은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나더라도 고향과 영원히 결별할 수 없다.
고향은 존재에 끊을 수 없는 탯줄과 같다. 심리적으로 고착된 장소 상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노스텔지어다. 노스텔지어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장소 상실에서 빚어진 질병이다. 개인과 장소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구나 장소의 삶을 살아낸다. 우리는 저마다의 장소에 실존의 시를 쓴다. 장소 없이는 삶도 없다는 뜻이다. 인간의 생존이란 장소를 갖기 위한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실향민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거친 고난의 역정을 떠올려보면 이 말을 더욱 실감할 수 있으리라. 세계화는 사회와 경제 영역을 지역을 넘어 세계로 넓히고 교류와 소통을 광범위하게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무역의 규모를 키우고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켜 시장의 단일화를 이루는 한편 불가피한 폐단들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세계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소국의 취약한 산업 기반을 흔들고 무너뜨린다. 무엇보다도 장소의 개별성에서 기반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사라지게 하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소 상실을 불러온다. 나는 하나의 장소다. 장소가 생생하고 역동적일 때 내 삶도 그렇다. 거꾸로 내 삶이 텅 비고 무의미한 것은 장소가 무의미하고 텅 빈 장소로 전락한 탓이다. 모든 장소가 다 의미를 품을 수는 없다. 가건물, 모델하우스, 쇼핑몰, 디즈니랜드 같은 쇼 비즈니스 따위의 상업적 요소를 중심으로 꾸며진 장소들은 무장소다. 이런 곳들은 옛길, 낯익은 골목들, 정든 가옥들에 견주어 장소의 그윽한 정체성이 사라진 무장소에 가깝다. 무장소들은 판타지랜드일 텐데 기술공학적인 유토피아 전망과 합쳐진 타자 지향의 장소라는 점에서 발상한다. 이 장소는 단조롭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장소이자 보장된 흥분, 오락 흥미를 제공하는 유토피아다. 여기 장소에 대한 사유의 촉매가 되는 시가 있다. 경기 북부 서효인. 고향 친구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북한이 보이는 줄로 안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건 또 다른 아파트뿐이다. 아파트 앞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잔다. 아파트 뒤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다. 내가 아는 노인은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북한 생각을 한다. 내가 하는 생각은 텔레비전뿐이다. 드라마 다음에는 예능 다음에는 뉴스 생각을 한다. 드라마 전에 예능 전에 뉴스에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북한을 비스듬히 등지고 아파트는 줄을 섰다. 나는 빨갱이도 아니요 청년도 아니다. 나는 입주민이다. 고향 친구도 입주민이요 아는 노인도 입주민이다. 골프 연습장의 조도와 소음은 매일 우리를 도발한다. 총 쏘는 소리 들리지만 누구도 귀를 막진 않았다. 골프장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도시는 슬픔에 빠졌다.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 도시는 웃지 않는다. 도시는 눈부시고 내일은 월요일이다. 서효인의 시집 여수는 장소들에 의한 장소들을 위한 시집처럼 보인다. 여수, 곡성, 강릉, 부평, 남해, 강화, 목포, 인천, 진도, 평택, 서울, 나주, 안양, 안성, 대전, 서귀포, 구미, 분당, 파주, 익산, 마산, 영광, 앞에도 철원, 개성, 진주, 화정, 무안 같은 나라 안 도시들이 주르륵 나온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여수는 1974년에 나온 고은의 문의 마을에 가서 이후 가장 많은 지명을 담은 시집이다. 고은의 장소들은 창조보다 소멸에 더 기여한 허무주의자가 치른 방랑의 흔적을 드러낸다. 고은의 장소들에는 삶의 연고성이 깊지 않다. 그러나 서효인의 지명들은 삶의 자리, 다채로운 변전을 품은 시간이 버무려진 지리적 거점, 전율하는 삶, 웃음 짓는 죽음이 한데 뒤섞인 장소들이다. 우리는 장소에서 살고 누구와 만나면서 여러 실존 사건을 겪는다. 서효인에게 여수는 사랑하는 여자가 사는 도시여서 사랑하게 되는 장소다.
우리는 장소라는 거점에 삶의 닻을 내려야만 삶을 꾸릴 수 있다. 거기 닻을 내린 우리를 붙잡아 더러는 그 장소가 족쇄가 되기도 한다. 대개는 그 장소에 귀속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삶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한바탕 소동이라면 장소의 귀속에서 풀려나는 일은 죽은 뒤 무로 사라지면서 이루어지는 해방일 것이다. 죽음은 존재자가 장소에서 해방되어 무로 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산자에게 장소들은 본질적으로 기억, 장소들이다. 시인은 장소들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삶의 변전을 이룬 기억들로 소환한다. 여수가 펼쳐지는 장소의 지리학은 기억과 정념의 중력이 작동하고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 펼쳐지는 자리에서 이룬 무구한 전복의 지리학이다. 이 시는 경기 북부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사는 사람의 장소 경험을 보여주는데 짐작컨대 시의 화자는 대다수 고향을 떠나 사는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탈향자의 정서를 내면화한다. 경기 북부에 들어선 아파트 대단지에서 아파트 앞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잠들고 아파트 뒤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잠 못 드는 아파트 입주민이다. 아파트 입주민의 정체성은 오늘날 그다지 이채로울 것이 없는 범속함에 물든 진부한 것들 중 하나다. 이들이 겪는 삶은 동일한 것의 반복이다. 출근과 퇴근, 가사노동,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구성된 일과다.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에서 똑같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식품들을 먹고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예능을 보고 똑같은 뉴스를 본다. 어떤 욕망들이 유예되거나 좌절하는 삶은 지리멸렬하다. 이 삶은 신성함이 없는 속화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다. 아파트 입주민은 제 삶의 자리인 장소에 대해 생각한다. 아파트가 들어선 경기 북부는 북한에서 가깝다. 시의 화자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란 시인 에드몽 자베스에 따르면 공허를 짓뜯는 행위다. 생각은 망각에 선행하고 망각의 여명을 뚫고 도시는 슬픔에 빠졌다거나 도시는 웃지 않는다는 또 다른 생각들로 번진다. 이 관조의 바닥에는 도시가 삶을 주조하는 자리인 동시에 삶 그 자체라는 관념이 숨어있다. 도시, 삶은 하나로 굴러간다. 앞에 두 문장은 나는 슬픔에 빠졌다거나 나는 웃지 않는다라고 바꿀 수도 있을 테다. 섬세하게 읽은 독자라면 두 문장이 교묘한 방식으로 두 개의 뜻을 중첩시키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으리라. 한반도의 지리학에서 경기 북부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경계를 이룬 지역이다. 그렇다고 경기 북부 아파트 대단지 너머로 북한이 보일 거라는 상상은 어처구니 없다. 고향 친구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북한이 보이는 줄로 안다. 물론 북한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시계 저 너머, 더 먼 곳이다. 저 너머의 것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거나 아우라다. 발터 벤야민이 썼듯이 아우라는 멈의 현상이다. 국경 너머 북한은 지리적 가까움에 반해 가장 멈의 현상으로 뚜렷하다. 북한은 멈이라는 거리감 때문에 공허하고 부정적인 것에 아우라를 얻는다. 이 부정성의 정체는 잠재적인 위협과 파괴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이것이 분단된 한반도 남쪽 사람들의 의식을 짓누르고 가위 눌리게 한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면서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과시욕구에 매개된 공간이다. 아파트 입주민이란 같은 것에 지옥에 부려진 자들, 무한 소비의 속도전에 내몰리고 속화된 채로 주저앉은 자들이다. 시인의 시적 전언에 따르면 우리 삶에서 차이가 지워지며 균일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으로 고만고만한 삶의 규모와 체적 속에서 우리 내면에 달라붙는 근심과 욕망의 내역을 서로 모방한다. 우리는 같은 것을 욕망하고 닮은 삶을 산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근처 골프 연습장의 빛과 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민원을 넣는다. 한 사람의 고통은 만인의 고통이다. 개별자의 의식과 생활이 균일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아토포스적인 다름이 사라진 동일한 것의 지옥에 이른다. 대단히 아파트들은 동일한 것의 지옥을 전시하는 진열장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곳에서 저마다 의미를 일궈내는 생을 꿈꾸지만 꿈들은 사산하고 삶은 너무 쉽게 악몽으로 변질되고 만다.
장소의 기억과 기억의 장소는 하나다. 장소들은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다. 우리가 장소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실은 장소가 우리 실존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간다. 앞선 자들의 견주자면 우리는 이 장소들에 가장 늦게 도착한 자들이다. 장소가 실존의 싸움터라면 우리는 현존과 부재 사이에서 이 싸움을 치른다. 이 싸움을 치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써 우리보다 늦게 오는 이들에게 장소를 양보한다. 우리는 장소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장소가 우리 삶과 의식을 거쳐 지나간다. 장소는 칙칙한 삶과 기억을 품은 거점인과 동시에 찬란한 죽음들이 탄생하는 자리들이다. 먼 훗날 나무가 되어요. 빛의 은총이 가득한 누리의 풍경을 응시하는 자는 풍경으로 육화된 생을 바라보는 자다. 삶이 여러 겹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듯 풍경은 장소와 시간의 겹으로 이루어진다. 풍경은 일조량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같은 풍경이라도 동틀녘의 풍경과 해질녘의 풍경은 얼마나 다른가. 풍경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시간과 감정이 겹쳐지면서 무수한 풍경으로 변전을 거듭한다. 땅과 바위와 나무들 같이 움직이지 않는 고형물들도 변화의 흐름에서 비켜서지 못한다. 땅은 얼었다 녹으며 달라지고 바위 표면은 미세하게나마 비바람에 깎여 닳아지며 나무들도 계절을 넘기면서 제 안의 생장점과 나이테를 늘려간다. 작년의 흙은 올해의 흙과 다르고 작년의 바위는 올해의 바위가 아니다. 작년의 나무도 올해의 나무와는 당연히 다르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풍경 이면까지 다 볼 수는 없다. 풍경은 제 표면의 시면이다. 수종사 뒷곁에서 공광규. 신갈나무 그늘 아래서 생강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로 작은 강물이 만나 흘러가는 큰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와서 몸을 합쳐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강물에 지나온 삶을 풀어놓다가 그만 똑똑 나뭇잎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눈물에 반짝이며 가슴을 적시는 나뭇잎. 눈물을 사랑해야지, 눈물을 사랑해야지 다짐하며 수종사 뒷곁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니 나무 밑둥에 단정히 기대고 있는 시든 꽃다발. 우리는 수목장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였지요. 먼 훗날 우리도 이곳으로 와서 나무가 되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누구라도 강물을 바라보게 해요. 매일매일 강에 내리는 노을을 바라보고 해마다 푸른 잎에서 붉은 잎으로 지는 그늘이 되어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삶을 바라보게 해요. 누군가 수종사 뒷곁에서 멀리 내다보이는 두물머리 풍경을 바라본다. 수종사는 높은 곳에 있는 절이고 두물머리는 평평한 틀에서 넓어지는 물이니 지대가 낮다. 시인은 신갈나무 그늘 아래서 생강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로 멀리 낮은 지대의 물을 조망한다. 거기서 작은 강물이 합쳐져 큰 강물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물들이 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와서 몸을 합쳐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간다고 쓴다. 작은 물길들이 큰 물길에 닿아 절을 포기하고 큰 물길에 투항하듯 합수하는데 여기에 이르러 물은 경류 없이 잔잔해진다. 시는 여러 곳에서 흘러온 물들이 합종 연행하면서 넓은 물을 이루는 두물머리 풍경에 제 삶을 겹쳐본다. 사람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와서 큰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시간은 선조적으로 움직이는 한 흐름이지만 그 차원은 여럿이다. 우선 시간은 세 차원이다. 아시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는 크고 작은 우연한 사건을 과거에, 걱정과 욕망은 현재에 저장한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과 의지만을 담는 순결한 그릇이다. 시간은 살아있는 것에서 열려있고 유기체로 스며서 그 몸통의 일부를 이룬다. 사람이 겪는 성장과 노화도 시간의 흐름에서 겪는 생물학적 사건이다. 시간의 조망 속에서만 삶은 그 의미를 드러낸다. 물은 흐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인생 역시 쉼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간다.
유년기가 셈이라면 청년기와 장년기는 세계를 가로지르며 나아가는 강줄기이고 노년기는 강물이 하구를 벗어나 만나는 무한의 시간을 안고 출렁이는 바다다. 시인은 작은 물들이 합쳐져 큰 물을 이루는 풍경에서 인생을 꿰어본다. 물줄기들이 긴 여정 끝에 당도하는 바다는 인생의 최종 기착지인 죽음의 은유로 적당하다. 시인은 수종사 뒷곁을 떠나면서 앉았던 자리가 수목장한 나무 그늘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나무 밑동에는 누군가 두고 간 시든 꽃다발이 있다. 피어난 꽃은 시들고 사람은 죽는다. 그 시든 꽃다발이 놓인 나무 그늘이 누군가가 수목장을 치르고 영원한 안식에 든 자리라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니. 삶의 자리는 곧 죽음의 자리인 것이다. 그 깨달음 뒤에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와 나무가 되어 강물을 바라보자는 다짐이 새겨진다. 시인의 자리는 지형학적 은유에 따르면 장년의 언덕이다. 장년은 출발과 시작의 때가 아니라 원숙해진 지혜로 깊어지고 인생을 매조지하는 때다. 강물은 흘러서 흐름이 다한 바다로 나아간다. 강물은 시간의 지속을, 그 지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을 환기한다.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은 시간을 쓰고 보내고 죽이는 존재다. 사람은 시간의 정복자인가? 진실을 말하자면 사람은 시간의 정복자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의 안과 밖으로 포박되어 있는 존재일 따름이다. 우리는 안다. 한번 흘러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임을. 물도 생명도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임을. 이미 초원의 장례 방식인 평토장을 보면서 이곳에서는 죽음도 자연이 박아넣은 은잎사 구름 문양 공예품이다. 죽음의 문양이라고 쓰는데 죽음의 문양에 대한 이 관찰은 매우 담담하다. 이 담담함 속에서 시인의 존재론적 숙고는 한층 깊어간다. 이 시는 생의 높이에서 죽음의 낮은 지대를 바라보는 구도를 취하는데 시의 핵심 전원이 죽음에 대한 그윽한 바라봄이고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죽음은 생의 단절이 아니라 돌연한 완성이다. 죽음으로써 생의 일회성은 확연해진다. 시인은 반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더덥고 슬프며 애틋해지는 인생을 노래한다. 시가 주는 힘들이 좀 있죠. 아버님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 또 착한 마음의 아드님께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읽는 약국이 여러분들께 조금 지치고 무료함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약간 일하는 데 있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절감이 들거나 너무 무기력한 날 있잖아요. 바깥 햇살이 너무 쨍쨍하고 날씨는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무기력한 거죠. 그런 날 조금 밤에 위로 되시라고 열심히 책도 찾아보고 열심히 또 사연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식전 식후 상관없이 꼭 복용해 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는 약국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